네, 오늘은 여성의 상속의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은 전통시대에 여성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성에게도 재산이 상속되었나 하는 이런 의문을 먼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려사에 있는 이 상속과 관련된 사료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려 고종 때 몽골 침략해오고 고려가 맞서 싸우고 하던 이 대몽항쟁기가 바로 이 고종대에 해당하는데, 그때 손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변이 지방관이 되어서 있었던 사례가 고려사에 실려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누이에게만 주고 동생,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재판을 시작을 한 거죠. 이 남동생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임종 때 가산을 모두 내게 주셨다. 너에게 준 것은 검은 옷과 검은 관, 미투리,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묶음뿐이었다. 문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어겼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대로 받았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손변 앞에서 남매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손변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느냐?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에게 재산을 남기는데, 딸에게 모두 주고 아들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줬죠. 검은 옷 한 벌, 검은 관, 머리에 쓰는 관 하나, 미투리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묶음. 자, 그러니까 손변이 또 묻습니다. 그때 너희는 몇 살이었느냐 하니, 누이는 이미 혼인을 했고 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런 남매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은 손변이 판결을 합니다. 자, 이 판결 아주 주목되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 같은 것인데 어찌 혼인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받겠겠는가? 어린 동생이 의지할 때라곤 누이뿐인데 만일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면 누이가 동생을 양육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따릅니다. 동생이 장성해서 그 종이 한 묶음 있죠. 그 종이에 소장을 쓰고 치의를 입고 치관을 쓰고 미투리를 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그 복장을 하고 관에 고하면 장차 판결해 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네 가지 물건을 남긴 뜻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다.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차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던 거야. 이러면서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면 남매가 깨달은 바 있어서 서로 마주보며 울었다. 손변은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어떠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딸과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거든요. 이것이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상속의 관행입니다.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나눠준다. n분의 1 상속.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딸에게도 여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자녀 균분 상속이 우리 생각보다도 오랫동안 전통으로 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고마운 분이죠. 조선시대 율곡 이의 기록이 있습니다. 율곡이 쓴 기록은 아니고, 율곡이 형제 남매들과 함께 재산을 나눈 화훼문기라고 하는데, 이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 율곡 남매 모두 7명입니다만 7이 다 모여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토지와 노비예요.
먼저 노비를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가를 보면 7남매가 노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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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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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앞에 세 사람이 16명, 한 명씩을 더 갖고 뒤에 네 사람은 한 명씩을 덜 가졌습니다. 이것은 노비의 경우 균등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한 사람을 여러 조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째가 고르고 둘째가 고르고 이렇게 해서 셋째가 16명째를 고르면서 노비 분할이 끝났다. 이런 상황을 알려주죠. 인원수만 맞춘다고 해가지고 공평한 건 아닐 거예요. 남자 종을 갖느냐, 여자 종을 갖느냐, 젊은 종을 갖느냐, 늙은 종 또는 어린 종을 갖느냐에 따라서 공평한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 아주 또 재밌는 그 의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의 이종서 교수의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노비를 나눴겠죠. 남자종, 여자종을 나누고 나이를 가지고 또 51세 이상의 나이든 노비 해서 노 그룹이 있고 16세부터 50세까지 젊은 노비 해서 장 그룹이 있고 15세 그 이하의 어린 노비 약 그룹이 있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형제가 순서대로 제뽑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먼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노비를 배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했으니까 조금 안 좋게 나와도 뭐 큰 불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약간의 불평등함이 생긴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기꺼이 승복한다면 그걸로 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한 결과가 16, 16, 16, 15, 15, 15, 15 이런 결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균분입니다. 자, 노비 이렇게 균분하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 7남매가 균분을 합니다. 자녀 균분 상속의 전통이 이때까지 유지되었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566년입니다. 16세기 후반까지도 자녀들이 재산을 균분하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 율곡남매 화해문기라고 하는 이 문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봉사조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7남매와 서모 권씨의 재산을 나눠 갖기 전에 맨 앞에 봉사조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조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비용을 먼저 떼놓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들과 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할 권리에 더불어서 부모들의 제사를 올려야 된다는 의무가 같이 따라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제사를 같이 지낸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윤행봉사라고 해서 아들, 딸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굳이 봉사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율곡남매 화해문기에는 봉사조가 있습니다. 봉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마도 이 집의 장남일 거예요. 장남이 제사를 혼자 지내는 쪽으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봉사조를 장남이 관리하면서 제사도 이제 내가 지낸다.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려시대의 윤행봉사가 조선 후기에 적장자 단독상속, 적장자가 단독으로 제사를 지내는 관행으로 이행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남매 화해문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조선시대에 율곡 선생이 나오면 바로 퇴계 선생도 나오게 되겠죠. 사실은 퇴계가 한 세대 위기 때문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퇴계 관련 자료는 퇴계의 아들이 퇴계의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 문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뒤에 있습니다. 이황의 외아들 이준이라는 분이 자기의 자녀들 3남 2녀를 두었는데 이 5명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런 문서를 분재기라고 합니다. 자,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미리 분재기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두는데요. 퇴계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예요. 경상도에 살았는데 안동 지방의 부자였습니다. 외아들이니까 이주는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물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이 더 붙었을 겁니다. 자, 이준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얼마나 됐을까요? 이준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얼마나 나누어 줬나 볼까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비가 무려 367명. 엄청난 숫자죠. 논밭이 약 3,000마지기. 한 마지기가 지금 토지 면적 단위로 평으로 환산을 할 때 최소한 100평입니다. 100평으로 잡아도 최소한 30만 평이 돼요. 이 땅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가운데 노비 309, 논밭 2,500마지기가 이황으로부터 이준에게 상속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황은 이 재산을 외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외아들 이준은 여기에다가 자기 부인이 가져온 재산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도 늘린 재산 이걸 덧붙이게 됐던 것이죠. 이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때 분할된 3남 2녀에게 나누어 준 재산도 거의 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16세기 거의 말까지도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곁가지로 하나 나가볼까요? 이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황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황대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황이 2번 결혼을 하는데 부인들이 가져온 재산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황이 아들에게 물려준 논밭 2,500마지기 가운데 1,500마지기가 두 부인이 가져온 재산입니다. 부인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그 부인의 친정 쪽을 살펴보면 딸에게 상속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황은 부잣집 딸과 2번 결혼하면서 그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되는, 말하자면 행운아인가요? 네, 이황과 이 퇴계와 율곡 두 분은 이렇게 좋은 자료를 또 남겨주셔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상속 문제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두 분의 기록을 통해서 16세기까지도 고려시대의 자녀 균분 상속의 전통이 살아있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다 양반이잖아요. 양반들은 그랬는데 양반이 아닌 사람들, 일반 상민들은 어땠을까요? 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주 다행히 1602년에 박의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급문기,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준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의헌은 양반이 아닌 상민이었는데요. 부인이 5명이나 됐어요. 당연히 동시에 5명을 둔 일부 다처 이건 아니고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인들이 자꾸 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부인이 5이 된 경우에요. 이 5명 부인에게서 모두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8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그런데 균분상속을 하는 듯 마는 듯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인이 낳은 두 아들에게 각각 논 36마지기, 밭 17마지기, 노비 2명,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논 35마지기, 밭 22마지기, 노비 2명. 거의 같죠? 마지막 부인이 낳은 두 아들에게는 균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논 20마지기 정도를 줍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훨씬 적게 준 거죠. 그래서 6명에게 논 20마지기 정도 주고 맨 끝에 두 아들에게만 더 많이 준 거예요. 이게 균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균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아준 마지막 부인, 그러니까 이 더 많이 받은 두 아들의 어머니죠.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 아들들에게 더 많이 준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균분상속이고 두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양반뿐 아니라 일반 상민들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상속을 시켰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료가 있어요. 노비는 어땠을까요? 노비가 상속을 할 재산이 있었느냐고요? 있었습니다. 이 노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별도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노비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상속했다. 자,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넘어가죠. 1540년에 안동에 사는 복만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복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딸 둘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문서를 남겼어요. 아마 복만이 이 문서를 남긴 이유는 이 문서가 없으면 자기 재산이 자기 딸들에게 하나도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다 뺏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더 했을 거냐면 복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다 달랐습니다. 이 어머니 둘은 아마 복만과 주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림이 그려지세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노비가 소유되는 거죠. 복만이 그 주인의 소유인데 이 복만이 주인 소유의 다른 여자종 B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집 여종과 사이에서 딸 둘을 낳은 겁니다. 이 경우는 복만이의 주인에게 아주 최악의 경우예요. 왜냐하면 노비는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어머니의 주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복만이 딸 둘을 낳았는데 이 딸 둘도 다 노비예요. 이 노비의 주인은 복만이의 주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만이의 주인은 노비가 갑자기 사라지는,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고려해서 복만이가 이 문서를 미리 남겨서 자기 딸들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먼저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먼저 주인에게 재산을 남깁니다. 내 재산 중에 이거는 주인님이 가지세요. 대신 내 두 딸 거는 뺏지 말아주세요. 참 절절하죠. 그래서 논과 밭과 큰 소 2마리, 그 다음에 놋화로, 놋그릇, 이걸 전부 적어서 이거는 상전목, 그리고 첫 딸 옥금이, 둘째 딸 복금이에게 논, 밭, 기와집, 과일나무, 솥, 독, 항아리, 이것까지 다 적어가면서 거의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남의 집 종이 되어 있는 두 딸의 장래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절절한 그 심정 느껴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균분상속 또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갑자기 복만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 보셨죠? 16세기 또 17세기까지도 양반, 상민, 노비까지 전부 재산을 균분상속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상속 관행이 17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6세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임진왜란 이후 16세기를 넘어서 17세기로 들어가면서 조선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사위, 또 외손, 그러니까 딸 쪽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이 제사가 정성스럽지가 않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제사도 똑같이 정성스럽게 지내야 되는데 어째 안 그러는 것 같다라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1669년 부안김씨 집안의 분재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요.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위와 외손이 제사를 미루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비록 제사를 지내더라도 재물이 정결하지 않거나 예의가 공경스럽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우리 집에서는 결단코 사위나 외손의 집안에서 돌려가며 지내지 않는 것을 세세토록 법식으로 삼았다. 우리 집안의 법으로 이제는 윤행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정과 의리가 비록 남녀의 차이는 없지만 생전에 봉양하는 도리가 없고 사후에 제사를 행하는 의례가 없은즉 어찌 토지와 노비만 남자와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느냐. 여자, 다시 얘기해서 딸은 토지와 노비를 3분의 1만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도 잘 지내지 않는데 왜 제사는 똑같이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딸 쪽에, 사위나 외손 쪽에 맡기지 않겠다. 아들, 손자 쪽으로만 지낼 테니 그 대신 상속에서 3분의 1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 균분 상속의 원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사위와 외손들이 제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안 지냈을까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아들들은 전부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핑계죠. 자, 이제 가정에서의 주도권이 아들에게 넘어오면서 아들 중심의 사고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균분상속이 깨진다. 이런 아주 중요한 변화가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점 조선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딸에게 상속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 많이 주는 집은 3분의 2 정도, 이 정도를 주면서 점차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또 변화가 생겨요. 이 기록은 1729년에 아산에 살던 장흥 임씨 집안의 화훼문기입니다. 이 집안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상속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그 전까지만 해도 딸은 적게 줘도 아들들 사이에서는 장남과 차남 이하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주었었는데 18세기 전반에 이 문서를 보면은 장남이 2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여기에 봉사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 봉사조까지 설정을 해두어서 이것도 실제로는 장남이 관리하기 때문에 장남이 거의 다 갖게 돼요. 장남이 거의 다 갖는다, 차남이 조금 받는다, 딸은 상속받지 않는다. 이것이 18세기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상속의 관행입니다. 흥부 놀부는 아마 이 시기 사람일 거예요. 흥부가 가난한 이유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라고 하잖아요. 고려시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18세기 정도가 되면은 장남이 더 많이 갖는 일이 생기고 차남 이하가 재산 상속에서 이제 배제되기 때문에 흥부처럼 가난한 동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게 지금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단독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법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17세기 이후 18세기 후반에 점차 자리를 잡은 적장자 단독 상속의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거죠. 근대 이후에 우리 법을 보면 1960년 이전, 196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된
최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속권은 오직 장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장남이 독식하던 이 관행이 1960년까지 우리의 법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재산은 장남이 다 갖는 거야, 또 최소한 장남이 더 많이 갖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법은 그 이후에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960년 이전에 상속권은 오직 장남에게만 있고, 딸은 물론이고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들도 상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1912년부터 1959년까지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일본 민법, 이걸 이제 의용 민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에 따른 것이고요. 1960년에 우리가 민법을 개정해서 상속 비율을 바꾸는데, 그때도 보면 아들이 1을 갖는다면 딸은 2분의 1, 반을 갖고 출가한 딸은 4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실감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1979년에 다시 한번 민법을 개정해서 아들, 딸의 이 차이를 없앱니다. 그것을 1991년에 다시 개정을 해서 출가한 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아들, 딸들이 균분 상속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놨습니다. 물론 유언이 없을 때, 그때 일이지만, 자, 이렇게 자녀 균분 상속이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멀리 16세기 이전, 다시 얘기해서 고려시대의 상속으로 되돌아갔다는 걸 뜻하는 거죠. 물론 그 법을 되살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옳은 방향으로 법을 고쳐나간 것이죠. 자, 여성의 재산,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딸에게도 균분 상속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시기 여성의 지위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성의 이혼, 그리고 여성의 재혼, 이런 것들이 여성이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재산을 갖지 못하는 시대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여성사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성의 재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상속 문제를 다뤄봤습니다.